네, 이번 주 중반을 지나면 한반도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북미 정상의 세계 담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탄 특별 열차 쉼없이 베트남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양국 정상의 베트남 일정, 회담 전망, 그리고 우리 정치권 소식까지 함께 짚어보죠. 나이트 포커스 먼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제 평양을 출발해서 지금 쉼없이 베트남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경을 거의 가까워졌죠? 네, 베트남 거의 국경 지역 근방에 갔는데 내일 새벽 1시면 1시, 2시에 베트남 쪽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그러고요. 네. 거기서 아마도 추측컨대 기차에서 내려서 승용차로 하노이 쪽으로 이제 이동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기차를 안 타고 승용차로 가지 않을까, 그게 예상이고요. 네. 경로를 쭉 보면은 이 신의주에서 단둥으로 넘어가서 선양까지 간 다음에 선양에서 거의 하노이까지 일직선으로 줄을 건다 하면 그 선을 따라서 그냥 내려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저 텐진 근처에 베이징이 있기 때문에 베이징에 잠깐 들려서 시 주석을 만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내려갔고, 그다음에 그 중국의 남부의 광저우라고 아주 대도시, 여기가 이제 개혁 개방의 상징인데 거기 한번 들러볼 만도 한데 거기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쭉 베트남 쪽으로 그냥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베트남으로 들어가서 내일 오전 말쯤에 아마 하노이에 도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예상했던 텐진이라든지 광저우를 들리지 않고 쭉 내려간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게 주 임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1월 초에 만났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또 만나면 너무 중국에 이제 그 밀접한 관계를 너무 과시하는 셈이고, 제가 볼 때는 돌아갈 때 시 주석을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이징 남쪽으로 계속 갔고, 이렇게 기차가 계속 내려가는 게 지금 사실 중국이 설 휴가가 아직 안 끝났대요. 네, 설 연휴가 한 달 동안 막 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식 그 KTX 고속철 막 운행을 중단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중국이 베푸는 굉장한 뭐라 그러냐, 선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도 좀 부담이 되겠지만 이게 중국의 그 확실한 지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면서 이제 내려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어느 세계 지도자한테도 이렇게 중국 대륙을 횡단하고 이렇게 하는 그 호의를 베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차 타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딱해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략적 계산이 있는 거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본다면 저희가 김일성, 그러니까 본인의 할아버지였던 김일성 전 주석의 이거를 따라간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기차가 제일 안전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김정은이 북한에서 유고 상태로 간다면 이건 북한의 장래는 전혀 우리가 예측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선출직 대통령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신변은 절대로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아마 첫 번째 고려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세 번째로는 2박 3일 동안 전 세계의 주목을 끌면서 내려간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무대에 찬란하게 또다시 위용을 과시하는 효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오는 건 별로 주목하지 않잖아요. 비행기 타고 그냥 금방 오니까.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4시간 거리를 60시간에 걸쳐서 가니까 지금 어디 가나 지금도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닌데도 이만큼 자기의 동선에 전 세계의 관심을 끌게 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베트남 방문과 함께, 베트남도 공산주의 국가, 자기 친구 나라잖아요.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 만난다는 게 이게 모든 구도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불리한 구도는 아니다. 근데 이걸 과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흉내 내면서 특히 아버지는 김정일은 거의 비행기는 안 타다시피 열차만 탔기 때문에 중국 그 북한의 주민들에게 아버지 할아버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그 어떤 그 정권의 정당성, 이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지금 한 열흘 정도를 비우게 돼요. 네. 열흘을 비워도 나는 권력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걸 또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모종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다목적적인 포석으로 기차를 네. 타고 내려간다. 중국에서 경유지가 없었던 대신에 베트남 네. 하노이에 도착하는 시간은 그만큼 앞당겨질 텐데 네. 베트남에서 이제 회담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 국경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사실 삼성전자 공장도 있는데, 이 삼성전자 공장이 정말 대단한 게 베트남의 수출의 4분의 1을 여기서 생산합니다. 네. 스마트폰을 만드는 네, 스마트폰 공장이에요. 만드는 공장인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의 절반을 저기서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삼성전자가 2000년대 초에 그 북한에서 TV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번에 그 이재용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서 평양에 갔었잖아요. 그때 베트남에서 상당히 긴장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공장을 북한으로 옮기면 네. 임금도 더 싸고 이 노동력도 베트남 전혀 딸리지 않고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공장을 북한으로 옮기면 큰일 나는 거죠. 베트남은 네네. 수출의 4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 14만 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이 14만 명은 개성공단이 5만 명이라고 보면 2배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공장을 내일 내려가다가 하루이로 내려가다가 볼지 아니면 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다시 기차 타고 뭐 승용차나 기차 타고 올라가면서 네. 그때 가서 볼지 제가 볼 때는 가볼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가는 길에 북한군 묘역을 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뭐 사실 그 베트남과의 관계가 김정남 암살했잖아요. 네. 그때 베트남 여성이 이용을 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 중에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자국민을 갖다가 테러에 악용했으니까 굉장히 북한을 미워하고 관계도 안 좋아졌는데 요번에 이제 이 거의 국빈 방문 수준의 방문을 하면서 양국 관계를 이제 북돋고 그러는데 이게 베트남, 그러니까 북베트남이 미국하고 싸울 때 같은 공산국가니까 비행기 조종사들을 많이 파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망하고 그런 사람들을 묘소가 있는데 그 묘소의 유해는 다시 북한으로 데려갔지만 거기 이제 기념비 같은 게 있어서 네. 거기를 상징적으로 북한과 베트남은 아주 친밀한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것이고 네. 이게 뭐 사실 미국하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예. 미국을 좀 트럼프에게 기분이 나쁘게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당연히 김정은도 자기 북한의 국가 원수로서 거기 방문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베트남 방문하면 호지민 동상에 가서 이제 이 참배하고 하는 그런 행사부터 하지만 자국민하고 관계돼.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 워싱턴 DC 가시면 6.25 참전 묘소 이런 데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베트남과의 관계 회복에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국가 주석과도 만납니까? 국가 주석이 지금 라오스하고 캄보디아를 이제 방문한다 그래서 저는 그 베트남 외교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혹시 그 일정을 변경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오면 먼저 이 정상회담 하고 그 이웃 나라 가는 건 일정을 바꾸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27일 날 오전에 만나든지 그 베트남 공산당 주석을 아니면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3월 1일 날 정상회담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3월 1일 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한 다음에 3월 2일 날 하롱베이 같은 데를 둘러보고 귀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면 전용기로 바로 오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뭐 지난번에도 비행기로 왔고 이번에 뭐 하와이 뭐 거쳐서 어디 이제 오는데 트럼프 대통령 아무래도 뭐 실용적이고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은 한 반나절 더 먼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양측 간의 회담이 굉장히 한 4일 동안 아주 긴밀하게 지난번 회담과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폼페이오 장관이 미리 와서 이제 이 합의문 같은 걸 검토하고 그러냐고 좀 일찍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있는 특별 열차에 그 밖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을까요? 외교 안보라인 총 출동했다고 하던데요. 최선희가 저 회담하는데 안 하는데 최선희가 지금 같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한 인물은 역시 그 폼페이오랑 상대장인 김영철 당 부위원장. 그다음에 리수용은 외교 총책입니다. 그 밑에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민무력상,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여동생 김여정, 그리고 김평의 오수용이 이번에 이제 새로 그 등장한 인물들인데 네, 약간 낯선 이름이에요. 자주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그 당 부위원장이니까 거의 부총리급 이상인 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김평에는 당 간부 인사하는 사람인데 이 베트남 발전상을 보고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좋은 인재들 영입해라. 그리고 뭐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수용은 경제부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제 계획도 짜고 하는 사람이고 전자산업의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광저우를 돌아가는 길에 들리지 않을까 아니면 삼성전자 또는 LG전자를 보면서 이렇게 선진적인 우리 IT 산업을 가꿔야 된다. 김정은이 관심이 굉장히 IT 산업에 많아요. 예. 뭐 북한이 해커만 많은 게 아니라 IT 산업 인재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그 개성공단 하면은 중소기업들이잖아요. 근데 북한이 진짜 바라는 건 대기업과의 협력을 네. 바라고 전자산업을 발달시키려고 하고 스마트 시티 만들고 스마트 농업하고 뭐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번도약이라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오수영 경제부장을 이번에 대동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회담이 뭐 한반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실 북한 경제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는 어떤 시금석 같은 그런 순간이 되겠군요. 그렇죠. 북한의 경제 모델 베스토니아 모델을 많이 얘기하는데 베스토니아는 베트남에다 에스토니아를 얘기하는데 에스토니아 네. 발트 3국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거 소련으로부터 본래 독립국이었다가 소련에 합병당했다 다시 독립했는데 네. 90년대 초에 독립해가지고 지금 국민 소득이 거의 6배가 되는데 IT 산업으로 완전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에스토니아의 IT 산업과 베트남의 이 무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발전 이걸 섞어서 개발하는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한계가 있죠. 네.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래도 독재 체제인데 IT 산업은 개혁 개방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권력을 내려놓으면 이게 되는데 그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고민해 보겠죠. 네. 이번에 리설주 여사가 함께 열차를 타지 않아서 퍼스트레이디 외교가 무산된 데 대해서 아쉬워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퍼스트레이디 외교를 하고 안 하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만찬 같은 거 그리고 친목도가 이제 우리도 그냥 그 남성이면 남성, 여성끼리만 아는 것보다 부부 동반으로 만나면 훨씬 더 네. 가까워지고 할 얘기도 더 많고 부드러워지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이번에도 아직도 빅딜이기 때문에 이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부인들을 같이 간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친밀도가 조금 더 있어서 네. 다음 정상회담에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조금 근데 시기상조다. 이번에 뭐 김여정은 가니까요. 예. 혹시 이방카가 아빠를 같이 모시고 온다면 새로운 그 여성끼리의 만남, 네. 그뭐 세컨드 레이디끼리의 만남이 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실무 회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내용은 알 수가 없고 분위기만 엿보는 수준인데요.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4일 이상을 밀도 있게 논의했고요. 비건 대표가 평양에 가서 2박 3일, 스웨덴에서 최선희와 또 2박 3일, 5끼를 같이 먹고 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밀도 있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각기 대사관을 들려서 본국에 연락하면서 계속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폼페이오 장관도 반나절 먼저 오고 하니까 예. 제가 볼 땐 스몰 딜은 이미 합의돼 있고요. 스몰 딜은 뭐냐면은 영변의 핵시설 폐기 그리고 예. 사찰. 그러나 이제 그거는 북한 핵시설의 전체가 아니라 한 70%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0%의 징검다리까지도 이번에 합의문에 넣느냐. 네. 넣으면은 빅딜 쪽으로 가는 거고 네. 못 넣으면은 스몰딜인데 그러나 이제 여기 이제 나머지 시설 중에 이를테면 우라늄 농축 시설도 있고 ICBM도 있고 한데 이것의 일부를 일정 시점에 신고라도 하겠다는 걸 회담에 못 받고 그러니까 이번에 합의문에 못 받고 예. 궁극적인 목표 지점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면 상당히 빅딜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미국도 지금 제가 볼 땐 개성공단은 아닐지라도 네. 금강산 관광은 거의 좀 되는 분위기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언급하셨고 네. 그다음에 의외로 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네. 안보리에서 제재를 풀어주기도 매우 쉽습니다. 이건 북한 그 정권의 주머니에 바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공공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관 사람 인프라 구축 예. 폼페이오 장관이 가끔 얘기하잖아요. 인프라 구축이니까 철도 연결 그다음에
만약 플러스 알파를 북한이 내놓는다면 개성공단까지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연락사무소는 한 7, 8명의 주재관 연락관이 지금 배치될 것 같고요. 북한과 미국 간의 그렇죠. 연락사무소죠. 워싱턴 DC. 예. 워싱턴 DC는 중요성이 좀 덜한 게 뉴욕에 대표부가 이미 있어요. 네. 북한은. 그러니까 평양에 미국인 7명이 주재한다. 여기가 이제 민주주의의 기지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찰단의 기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미국한테도 이점이 있습니다. 거기다 종전선언을 이제 오늘 또 청와대에서 예.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남북미중 4자가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센토사 섬에서 만약에 싱가포르에서 서명을 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시려고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셔가지고 종전선언해도 한미동맹, 주한미군, 유엔사고는 아무 지장이 없다. 네. 이것까지 해가지고 종전선언의 가치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금 만약에 북미 간에 종전선언 서명한다면 흔쾌히 지지한다. 네. 왜냐하면은 한중 간에는 이미 수교했고 미중도 수교했기 때문에 6.25 전쟁 때 전쟁을 한 당사자 중에서 아직 그런 종전이 안 된 것은 사실상 북미다. 네. 더군다나 우리는 남북 간에 평양에서 그 군사합의서가 체결됐는데 이게 종전선언 넘어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북 간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평화의 지름길이고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면 북미 간에 서명하는 거 우리 흔쾌히 지지한다. 네. 이렇게 오늘 청와대에서 얘기하고 나왔죠. 네, 그렇지만 뭐 종전 선언은 입구 역할이다. 결국에는 네. 남북 미중이 평화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건데 네.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은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종전선언은 선언이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 네. 그러나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곤 하겠지만 그리고 이게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유엔사의 존폐와 관련이 있었다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관련이 없다니까. 예. 그러니까 의미가 축소되고 그 대신에 사실 종전선언을 안 해더라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중 4자 협정을 위한 회담을 시작한다. 이렇게 선언해도 되고 네. 종전선언이라고 안 하고 그냥 평화선언이라고 이름을 붙이더라도 이번에 제가 볼 땐 될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좀 짚어보죠. 오늘 북핵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겨냥하는 게 지금 미국에서 사면초가기 때문에 보수 언론, 그다음에 의회, 특히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게 섣불리 지금 또 괜히 그 선물만 주고 마는 거 아니냐. 네, 협상에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부정적인 많이 시각이 나오고 있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하지 말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내가 회담 안 했으면 전쟁이 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서두르진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스티브 비건한테 힘을 주고 네. 왜냐하면은 우리 느긋해 뭐 타협 안 돼도 난 걱정 안 해라고 해서 북한이 자꾸 내놓게 만들고 북한을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라고 그랬는데 작년 6월에는 그렇게 진가를 발휘 못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준비 단계에서는 여러 부분을 타겟을 겨냥해서 하나하나 메시지를 주는데 저게 뭐 나는 일정표도 없고 서두르지도 않는다. 네. 이게 뭐 이 협상의 수준을 낮추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제가 볼 땐 이번에 어느 정도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반도의 새 역사, 특히 평화의 역사가 쓰여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연구실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